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톡2의 가이란입니다. 보이스피싱 같은 사기 범죄부터 안산 인질극 살해 사건, 그리고 강남 할머니 살해 사건 같은 강력 범죄까지 요즘 각종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각종 질병으로부터 우리 몸을 건강하게 지키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런 각종 범죄로부터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지키는 것도 건강을 지키는 데 아주 중요한 요소일 텐데요. 그래서 오늘 알톡2에서는 특별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피폐하게 만드는 각종 범죄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야기 나눠봅니다. 범죄에 숨어있는 1인치를 살펴보는 범죄심리학자 표창원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선생님과 다양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첫 번째 범죄 유형에 대해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선생님, 당황하셨어요? 개그 프로에서도 많이 사용되고 있는 소재죠. 고객님 당황하셨어요? 라고 말하는 이 보이스피싱 전화 금융 사기입니다. 어떤 수법으로 최근에는 좀 변화하고 나타나고 있는 편인가요? 범죄자들도 세상의 흐름, 트렌드를 계속 지켜봅니다. 그러면서 가장 그들이 노리는 것은 피해자들께서 발생할 만한, 내게도 일어날 수 있겠다라고 싶은 그러한 그 이야기거리들을 가지고 범행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느낄 만한 걸 계속해서 찾는 그렇습니다. 거네요. 예, 예를 들어서 입시 처리되면 이 보이스피싱, 전화금융 사기의 양상이 등록금이라든지 그 학자금 대출 이런 것으로 바뀌게 되고요. 주부라든지 노인분들 그런 분들을 많은 타겟으로 잡고 있습니다. 사회의 변화를 가장 유심히 지켜보다가 그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는 계층이 발생한다 싶으면 그들을 대상으로 해서 범죄를 많이 일으킨다는 건데 네. 그런데 이 사례를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떻게 이렇게 눈 깜짝할 사이에 속아 넘어가게 되는 건가요? 보이스피싱 전화금융 사기가 처음에 그 타겟으로 목표로 한 대상은 기술 진보를 잘 따라가지 못하는 계층이었는데요. 네. 실제 피해자를 보면 법원의 부장 판사도 계시고 심지어 엘리트 금융 기업 종사자분들도 계시고 하거든요. 근데 경찰도 있더라고요. 경찰관도 업무를 있었습니다. 담당하고 네. 있는. 참 그 허탈하고 허망한 상황인데요. 안 당할 만한 분이 당하는 이유는 단계별로 접근을 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심리를 공략하기 때문인데요. 먼저 그들이 주로 사용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너무 황당하지 않기 때문에 혹시나라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듣게 되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공신력을 사칭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귈 경 이럴 리가 없어 라는 마음을 갖게 되면서요.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이제 급박한 상황의 논리, 지금 당장 조치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 그렇게 몰아나가다 보면 한 단계, 두 단계, 세 단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경계벽이 허물어지면서 자신도 모르게 평상시라면 당하지 않을 이 피해를 당하게 되는 거죠. 네, 전화 금융 사기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는데 현실적인 대처 방안 어떤 것이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개인 정보, 특히 금융계좌 관련 정보라든지 비밀번호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요구한다고 할 때는 반드시 경계를 하셔야 하고 알려주시면 안 됩니다. 아울러 지금 당장 선택을 강요할 경우에 절대로 응하시면 안 됩니다. 일단 끊고 또는 다음에 다시 연락하겠다라든지 이렇게 대처를 하시는 것이 피해를 당하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이죠. 그 다음에는 일단 112에 전화를 하시면 본인이 받았던 그 전화 내용이 전화금융 사기인지 아닌지 확인도 가능하고요. 만약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버튼을 눌렀다가 그것이 송금이라든지 이러한 영향을 미치는 행동이었다면 112 시스템을 통해서 늦기 전에 중단 조치를 할 수도 있겠죠. 아울러 1332는 금융감독원에서 마련하고 있는 신고전화 시스템입니다. 금융감독원에서 금융 시스템 내에 사기가 발생했다고 한다면 바로 즉각적인 개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이죠. 우선 전화 사기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두 번째는 어떤 유형인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부인과 두 딸을 살해하고 달아났던 40대 남성이 경북 문경에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피의자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이번에는 정말 보기만 해도 착잡해지고 암울해지는 사건입니다. 가장 따뜻해야 하는 가족이 이 우리를 공격하게 되는 사건인데요. 이 서초동 세모녀 피살 사건, 도대체 피의자가 어떤 심리 상태면 가장 사랑하는 가족에게 이런 범행을 저지르게 되는 건가요? 이 사건에서 이 피의자가 가지고 있었던 심경은 절망이고 좌절이고 생에 대한 포기입니다. 자기는
이제 틀렸다는 거죠. 재기의 가능성도 없고 계속 나빠질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자기가 이 생을 포기하면 자신에게 의존하고 자신의 부속물처럼 또 소유물처럼 살아가는 다른 가족들은 더 이상 살 수 없다라는 그런 판단을 본인이 내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삶을 마감하기 전에 가족들을 그 생명을 중단시키게 만들고 그 다음에 자신이 사망하겠다 이렇게 결정을 내린 그런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사건이 해운대구에서도 발생을 했습니다. 근데 이 두 사건을 봤을 때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것이 경제적인 문제였는데 상황을 보면 실은 그렇게 극단적으로 어려워 보이지는 않거든요. 어떻게 해서든 회생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었던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걸까요? 우리가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그 부분인 거죠. 객관적으로 본다면 살고 있는 집, 고급 빌라죠. 그리고 외제 승용차를 포함한 2대의 승용차, 사망한 부인의 은행 계좌에는 현금이 3억 원 이상이 또 예금되어 있었고요. 이런 상황은 결코 궁핍하다고 볼 수 없죠. 아울러 다시 재기를 하고 재출발을 할 수 있는 경제적인 수단도 되고요. 하지만 그런 판단은 대개 우리가 합리적인 사고에서 나오고요. 이 합리적인 사고는 대응 전략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만약에 급박한, 불안한 또는 뭐 공포나 두려움이 휩싸인 상태에서 생각을 할 때는 이런 대응 전략을 마련을 못합니다. 그때는 자동적으로 나오는 방어 기제가 발동이 되거든요. 근데 그 방어 기제는 상당 부분이 합리적이지 못하고요. 주변 상황에 대한 그런 적응적인 대응을 못하게 됩니다. 감정적인 대응을 하게 되죠. 이 가장의 입장에서는 끝이다.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자기 스스로가 그런 상황으로 스스로를 몰아넣은 상태였거든요. 그 상황에서 본인이 택할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방어 기제적으로 가장 쉬운 방법을 죽음으로 택한 것입니다. 네, 하지만 모두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다고 해서 방어 기제가 작용하고 합리적 사고를 하지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대부분은 대응 전략을 세울 텐데 이 피해자의 경우에는 왜 그랬던 건가요? 그것은 뭐냐면 어린 시절에 좌절과 실패를 경험해 보지 못했다는 거죠. 스스로가 넘어져 보고 깨어져 보고 피가 나 보고 이런 경험들을 해봐야만 나중에 40, 50대에 불운이라든지 좌절 실패를 맛봤다 하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더 커다란 문제는 뭐냐면 이번 사건에서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대화의 단절이고 소통의 부족이거든요. 가족들과 이야기를 나눴다면 허심탄회하게 솔직하게 문제를 드러냈었다면 가족들이 같이 죽읍시다 이런 얘기는 안 하게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발생하고 있는 이러한 일가족 살인 사건의 경우에는 대부분 혼자 결정을 해버립니다. 그런 부분들이 가장 큰 문제인데요. 지금 성장하고 있는 우리 어린이들, 부모님들의 양육 방식을 본다면 결코 주변과 이야기 나누고 대화하고 소통하고 그런 경험들을 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아마 미래의 우리 사회에는 이런 범행이 또는 이런 범죄들이 더 많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우리 아이에게 무작정 좋은 것을 주기보다는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워주는 게 아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이 프로파일링이 무엇인지 요즘은 뭐 드라마에도 등장을 하고 뭐 각종 영화나 뭐 사회면에도 많이 등장을 해서 좀 친숙하시기는 할 텐데 정확히 프로파일링은 무엇인가요? 프로파일링이란 것은 범죄 사건의 피해자, 현장, 그리고 범행에 사용된 수법과 방법 이런 단서와 정황, 증거들을 분석을 해서 과연 어떤 특성을 가진 범인이 이런 범행을 저질렀을까 그런 어떤 추정을 해내는 그런 역할을 프로파일링이라고 하죠. 네. 근데 실은 그 이야기를 들어서 딱 와닿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어떤 방식으로 구성이 되는지 간단한 퀴즈로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인적이 드문 놀이터에서 흉기에 찔린 채 숨진 여성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여성은 놀이터에서 약 200m가량 떨어진 곳에 살고 있는 20대 후반의 직장인이었는데요. 수사 중 결정적 단서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자가 모래에 갈색머리라는 글씨를 희미하게 남긴 것인데 모두 4명이 용의선상에 올랐습니다. 공교롭게 모두 갈색머리를 하고 있는데 이 중 범인은 누구일까요? 어떻게 누군지 감 잡으셨나요? 4명이 모두 다 갈색머리여서 이것만으로 정말 범인을 유추할 수 있는 건가요? 실제는 그렇진 않죠. 그리고 실제 피해자가 사망하면서 마지막 남은 힘으로
갈색 머리라고 쓰고 네. 사망하는 경우는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만 설정을 해서 어떤 방식으로 그 사건을 풀어보고 분석하느냐를 이제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갈색 머리란 것의 의미가 무엇일까? 내가 만약에 마지막을 남긴다고 한다면 이름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름을 남기죠. 갈색 머리란 것을 남긴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알고 있는 정보는 오직 그것밖에 없다는 거죠. 범인에 대해 전혀 모르고. 그렇죠. 그렇게 접근을 한다면 일단 주변에서 갈색 머리보다 더 쉽고 더 정확하고 더 본인의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을 가진 관계가 있는 사람들은 배제하는 것이 어떤 분석의 첫 번째 단계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놓치기 쉬운 그런 정보들 하나하나를 모아서 유추해 나가고 범인을 추적해 나가는 방식이 바로 프로파일링이었습니다. 이렇게 단순한 방법으로 하지는 않지만요. 살짝 이런 거구나 느끼셨나요? 네, 프로파일링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고요. 계속해서 다시 범죄 유형 살펴보겠습니다. 네, 2012년 끔찍하게 이 사회를 달궜던 수원 오원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일어나면서 정말 수많은 여성들이 혹시나 또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지는 않을까 정말 두려움에 떨었었는데 이 여성이 범죄의 표적이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여성이 표적이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범행이 용이하기 때문이죠. 아무래도 범인들 중에는 주로 남자들이 좀 많고요. 여기에 덧붙여서 여성 대상 범죄에는 성적인 요소가 개입이 많이 되죠. 여기에 덧붙여서 범죄자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인식은 여성은 피해를 당해도 남성보다 신고를 덜 한다. 수치심과 또 복수에 대한 두려움을 많이 가지고 있다. 이런 인식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성에 대한 범죄들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런 인식이 저변에 깔려 있는 만큼 더더욱 문제가 생겼을 때 곧바로 신고를 하시는 게 앞으로의 맞습니다. 범죄를 예방하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 국민의 공분을 샀던 것이 112에 신고를 했는데 신고센터에서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했다라고 해서 경찰에 대한 불신도 꽤 커지고 말도 많았던 사건이었습니다. 네. 경찰로서는 아마 여러 가지 다른 사건들도 있었지만 최근에 발생한 가장 치욕스럽고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경찰 조직 전체에 영향을 미친 사건이었습니다. 국민의 입장에서는 그 이후에 얼마나 변화가 있었느냐가 가장 중요한 관심사인데 어떤 변화가 좀 있었나요? 근데 경찰에서는 112 시스템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을 실시를 했고요. 가장 대표적인 것은 112 시스템이 과거에는 각 지역, 지방별로 별도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건에 대한 전체적인 공조가 이루어지지 못했고요. 이러한 부분들을 개선을 해서 112에 대한 전체 일원화 전산 시스템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국 어디에서나 112는 모두 함께 클릭 하나로 서로 공유가 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교통이건 형사건 경비건 그 현장 가장 가까이 있는 경찰관이 출동하고 또 가장 가까이 있는 경찰 차량이 출동하는 형태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그 112 종사자 전화를 받고 또 대응하는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이 훨씬 강화가 되었고 이들에 대한 처우가 개선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과거의 오원춘 사건 같은 어이없는 그런 실수는 없으리라는 그런 기대를 할 수 있는 상황이죠. 또 이런 시스템의 변화 이외에도 환경적으로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건 어떤 점인가요? 이번 사건의 범행이 발생한 장소를 본다면 주말이나 휴일에는 전혀 사람이 다니지 않는 장소였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거리에 눈이 없는 상태가 대단히 위험하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런 대로변에서 오원춘의 집 안으로 피해자가 납치해서 들어갔을 때 비명을 질렀는데 이웃집들이 다 다닥다닥 붙어있는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신고하거나 도와주지 않았거든요. 그 이유는 담장이 가장 커다란 원인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거리적으로는 가깝고 소리도 들리지만 집들 사이에 담장이 다 둘러쳐져 있다 보니까 그 담장 바깥쪽은 남의 집 영역, 사생활 영역이니까 나는 개입해서는 안 돼. 저건 집안에서 일어난 부부싸움이겠지. 이러한 인식들이 있었던 거죠. 만에 하나 그런 일은 벌어지지 말아야 하지만 범죄에 노출이 됐다면 어떻게 반응하는 게 좋을까요? 첫째도 침착성, 둘째도 침착성, 셋째도 침착성입니다. 차도 시동이 걸려야 엔진이
돌고 출발하듯이 심리적인 발동이 걸려야 공격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피해자가 침착하게 된다면 범인 입장에서는 공격할 심리적인 명분을 찾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침착성을 먼저 유지한 상태에서 상황을 살피고 그때 가장 적절한 최후의 한 번의 노력으로 도주나 반격이나 혹은 설득이나 이런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번에는 사건을 보여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가 두 사람에 대한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과연 어떤 사람이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범인일지 한번 함께 유추해 보시기 바랍니다. A씨는 작은 시골 마을에서 부유하진 않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웠다고도 할 수 없는 평범한 가정이었고요. 용모도 단정했고 초중고를 다니는 동안 성적도 중상위권을 유지했고 대인관계 또한 원만했습니다. 이 B씨는 3남 4녀 중 장남으로 태어나서 어린 시절 내내 도시 빈민 신세를 벗어나지 못했고 아버지에게 학대를 당했습니다. 이 학교를 다니는 동안 친구들에게는 따돌림과 폭력을 당했고 어린 시절에는 동네 아저씨로부터 성추행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아마도 시청자 여러분께서 그냥 솔직하게 생각나는 대로 답하실 때는 B라고들 많이 답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마도 지금 이렇게 문제를 내는 거 보면 뭔가 함정이 있겠지. 네. 그래서 거꾸로 반대로 A다라고 말씀하실 분도 계실 테고요. 그런데 두 쪽 시청자분 모두 반만 맞추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B의 경우에는 여러분 다 잘 아시는 정남규라는 연쇄살인범 있죠. 서울 소남부 일대에서 2004년에서 2006년까지 끔찍한 범행을 계속 저질렀고요. 그렇지만 A 역시 연쇄살인범이었습니다. 잘 아시는 강호순, 2006년에서 2008년까지 경기도 일대에서 여성들을 대상으로 납치, 살해를 했던 범인이죠. 강호순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왜 그런 짓을 저질렀는지에 대한 명확한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범죄자의 특정한 유형이란 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편견, 특정한 범죄자의 유형이 있을 것이다. 범죄자형 외모가 있을 것이다. 범죄자형 성장 배경이 있을 것이다. 이것은 틀릴 가능성이 높은 편견이며 선입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유형이 있는 것이 아닌데 이렇게까지 잔혹한 범죄를 저지르는 데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유는 있죠. 이유는 있지만 단순하지 않다는 것이 어려운 부분인 거죠. 우리가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선천적인 부분과 후천적인 영향이 골고루 만나서 여기에 덧붙여서 그 개인이 스스로가 해내는 대응, 선택, 방향성 이것이 결국 범죄를 저지르는 방향으로 작용하느냐 그렇지 않는 방향으로 작용하느냐의 복잡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렇게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네, 강력범죄, 잔혹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돼야 할 것이 소통이 되고 다른 무엇보다도 사회 전체가 안정이 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 이 사회적 차원에서 좀 예방을 하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결국 우리가 범죄를 막을 수 있는 기회를 3번 가진다라고 범죄학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기회는 범죄를 아예 할 필요가 없는 범죄 동기가 잘 생기지 않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가장 첫 번째의 기회인데요. 완전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많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러한 첫 번째 노력에 완전하지 못하다 하더라도 두 번째 기회는 있습니다. 범죄를 할 만한 요소 또는 잠재적 범죄자, 범죄적 동기를 가진 사람이 범죄를 하려고 할 때 그 범죄가 어렵도록 만드는 거죠. 경찰의 역할이죠. 순찰도 그렇고요. 또는 환경을 범죄하기 어렵게 만드는 것도 있고요. 우리가 공동체적인 생활을 통해서 서로를 지켜봐주고 혹시라도 낯선 사람이 범죄를 하려고 한다면 신고도 해주는 이런 것들이 이제 두 번째 기회가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를 저지른 사람, 그 사람에게는 이미 범죄 동기, 범죄적인 습관이 있다는 것이 확인됐잖아요. 이 사람들이 다시 재범을 저지르지 않도록 하는 세 번째 기회가 있습니다. 교정과 교화의 기회이죠. 결국은 서로에게 관심 가지고 배려하고 존중하고 끌어안는 따뜻한 사회일 것입니다. 네, 건강도 마찬가지고 이 사회의 안정도 기본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어려운 것이 아닌가 합니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꿈꿔봅니다. 알약톡톡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